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3월의 첫날 3일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 과연 어떤 뉴스 싣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아주 중요한 정치권 톡보를 시작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중단키로 어제 자정 12시인가요? 00시인가요? 합의를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 김정일 대표가 참다 나섰습니다. 이러다가 총선 역풍 맞는다. 강경파를 설득했는데 이정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 언제 멈출까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일까요? 어쨌든 여야는 오늘 선거법,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심상치 않은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당초 저희 돌직구적 생방송 도중에 이정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었는데 이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일단은 연기했습니다. 이 강경파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경파들의 필리버스터 강행까지 저지시킨 김종인 대표 막강한데요. 더 막강해졌습니다. 공천에 관련된 권한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종인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는 흠집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생부 논란으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 상황. 하지만 그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키고 공천과 관련된 권한까지 얻었으니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사진 함께 보실까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일보로 전해드렸던 새누리당의 백판 사진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라는 단어를 쓴 날 하필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초 원내대표 개파별 싸움을 벌였으니 국민 보기에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국제면 기사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나무주연상인 오스카상을 거머쥔 영예의 주인공은 살이 많이 찐 모습의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꽃미남 남자 배우로 시작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연기파 배우로 거듭이 났죠. 오스카상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년간 못 받았다는데 오스카상을 거머쥔 디카프리오가 밝힌 수상 소감 뭐라고 밝혔을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국제면입니다. 미국은 요즘 대선 후보 경선 이슈로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힐러리는 힐러리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대세론을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공화당, 민주당 각각 1위로 힐러리, 트럼프가 굳힐 수 있을지, 그렇다면 미 대선에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에서 누가 웃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화면에 실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지하철이 어디까지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서울 학동로 지하철 7호선 성담역에서 열린 세계 여행 열차 선포식에 참석해서 인기 관광구 명소로 꾸며진 열차 내부를 탑승객들이 둘러보고 있는 사진인데 바닷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 라오스, 호주, 대만, 체코 등 인기 관광국의 이미지로 지하철 바닥과 지하철 칸이 꾸며진다고 하네요. 네, 이색 지하철 모습도 타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습니다. 박용석 만평 함께 보시죠. 제목은 국면 전환인데
이정걸 원내대표가 이 필리버스터로 재미를 좀 봤다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땀을 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국면이 전환됐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국면을 전환시키긴 했는데 이거 참 본인도 당황하고 있는데 이 탈생부 논란이라는 페인트인가요? 어쨌든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난감한 표정,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정걸 원내대표의 또 다른 난감한 표정, 박윤석 만평에서 제대로 꼬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야당이 오늘 언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가입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북한 인권법, 테러 방지법의 운명이 오늘 달렸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1절 아침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로 돌직구쇼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속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초 9시에 갖기로 했었던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일단은 연기했습니다. 이정걸 원내대표 측에서 원래 오늘 9시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생중계 기자회견을 중계해드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층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일단은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친 뒤에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어찌됐든 필리버스터는 중단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중으로 필리버스터는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자정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 및 강경파를 설득했습니다. 잘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역풍이 온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칠 때가 더 중요하다. 이제 마치자. 라는 김종인 대표의 강권을 이정걸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이번에 20%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된 전정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연설 중인데요. 국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반테러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지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공언을 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임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네, 전정희 의원이 탈당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약간은 기운 빠진 모습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했으니 나도 필리버스터 연설할래요 신청을 했던 줄 서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 빠지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성희 위원님, 어제 김종인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야당이 순순히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네요, 그래도. 모았는데 지금 기자회견은 일단 연기하겠다는 거죠. 의총을 열어서 한 번 더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전정희 의원 29번째인가 30번째 주자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사실 누가 될 것이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더민주에서 말을 잘하는 박영선 의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서 중단을 하고요. 중단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예. 다음 단계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대테러 방지법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종걸 원내대표 생각으로는 아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본회의를 열은 다음에 우리가 바로 대테러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모양이 좀 우습게 되지 않겠느냐. 모양이 좀 우습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 그래도 하루라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선거구 획정이나 그다음에 대테러 방지법,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만만치가 않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오늘 당장 통과시켜야 된다 얘기를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아니면 오늘도 넘겨서 내일까지 연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두 가지 팩트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정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파들도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 법안을 당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합의된 거고, 예. 북한 인권법하고는 합의된 거고, 대테러 방지법은 지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한 건 아니고 이제 수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원안에 약간 수정한 거,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안이 통과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은 통신, 휴대전화 통신 감청에 대한 권한 및 추적에 대한 권한도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이양하자라는 것은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것은 국정원이 미국과 똑같이 그 대테러 감지에 대한 감청 권한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국정원이 하고요. 대테러에 대한 총괄 대응은 예. 국무총리실로 가는 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떴는데 야당 측에서 왜 이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당초 9시로 예정을 했는데 연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치구단인 윤태권 실장님, 정성희 위원께서 방금 추측하시기론 김종인 대표의 설득에 그래도 우리가 꼬리 내리는 모습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추측을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연기했을까요, 기자회견에? 이게 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갈 때가 중요하지만 출구 전략이 더 중요하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의 출구 전략은 김종인 대표였던 거죠. 예.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만하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예. 것이고,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은 이제 투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대휘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김종인 대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원내 지도부에서 할 일이다. 김종인 대표는 제안을 하고 의원들이 그 제안에 대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한 끝에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서로 뭐 모양새가 이제 괜찮은 거죠. 하지만 모양이 좋다. 여기서 볼 것은 역시 이제 김종인 대표가 힘이 세구나라는 거죠. 오늘 한 조간신문 기사에서 김무성 대표는 흠집이 났는데 김종인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썼어요. 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의원총회가 오후에 있었고, 예. 그리고 밤에 심야 비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났는데, 의원총회장에서도 세게 이야기한 사람, 이제 여기선 그만둬야 된다고 예. 이야기한 사람은 박영선 의원, 박영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예. 요즘 사실상 뭐 원톱, 투톱이 이종걸 대표, 원내대표가 아니라 박영선 의원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 당에서 이제 얼만큼 그 분들의 이제 힘이 세냐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 뭐 친문의 대표적 인사로 뽑혔던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 뭐 이렇게 공언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엊그제 페이스북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떠나면 나도 떠난다. 그리고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소위 라인을 갈아탄 건가요? 라인이 갈아탔다기보다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더 말을 한 게, 우리는 그냥 김 대표님 하시는 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종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손혜원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좀 당에서 이제 반발들이 좀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민주는 운명을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결부시켜 놨기 때문에 이 김종인 대표의 말을 거슬러 가지고 뒤집는다는 건 당이 예. 뒤집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김종인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김종인 대표가 어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반발하지 않겠느냐,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에게 다 주면 반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 대표 쪽이 나한테 사정사정해서 내가 왔는데 문 대표 쪽이 반발하면 나는 당을 떠나면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제 공언했던 것처럼 김병민 의원님, 예. 모든 공천과 관련한 권한까지 김종인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위임을 했는데, 공천권 1호 행사를 광주, 서울, 네.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 지역구에 김종인 대표가 소위 전략 공천을 했는데 누굽니까, 그 카드가? 저는 참 김종인 대표가 선거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 그래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분이 어디에 공천을 받을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예. 동작에 있는 나경원 의원과의 빅매치설이 돌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정치 행보는 이번 4.13 총선에 맞춰져 있지 않고 결국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다는 걸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급격도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자초했던 게 바로 이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지역의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올 수 있었던 절대적인 계기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광주를 다시 한번 되찾지 못한다라면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광주 쟁탈전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야. 여기를 아니 그러면 빅매치 되겠는데요. 물론 예. 천정배 의원이 지금 광주 서울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율이긴 한데 양양자 대 천정배 이 카드를 받아들일까요? 구도가 굉장히 잘 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있는 기존의 호남 의원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넣으면서 이 명확한 구도를 형성해놨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광주를 잡기 위해서 광주를 잡기 위해서 김경진 변호사라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갖고 있는 후보긴 한데 예. 이분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와라 라고 제안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니 김경진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에 있는 유력 후보한테 우리 당으로 다시 넘어와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광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쓰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걸 씨 출마 얘기도 다시 나오던데요. DJ의 삼남. 예, 약간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맡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정도 역할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율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특히 광주 지역에 출마해서 다시 한번 광주를 더불어민주당이 쟁탈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카드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종인 대표의 예. 결기가 대단한데요. 그런 얘기가 근데 나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의문이 예, 있어요. 의문. 양양자 전 상무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인재잖아요. 인재다. 인재, 점적적, 그냥 굉장한 인재인데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랑 붙어라? 그거 험집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된 공천이었던 약간 제가 양양자 험지다. 상무라면은 이거 나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양자 예. 상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 그럼 나도 앞을 한참 지금이 아니라 5년 예. 뒤 10년 뒤를 바라보겠어라는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번에 살아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깝다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결기에 찬 김종인 대표 사실 국민의당에게 있는 건 광주뿐인데 광주까지 뺏어오겠다.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친노를 제압했다. 뭐 이렇게 쓴 신문도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요. 보니까요. 이 공천에 대한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천에 대한 당권, 당무위원회 권한까지도 모두 다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사실상 비례대표에 대한 권한도 김종인 대표한테 다 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시스템 공천 있잖아요. 20% 컷오프된 그거에 대한 수정 권한까지도 김종인 대표한테 갈 수 있는 정도로 포괄적 위임 권한이 모두 다 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당대표 됐네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물론 살짝 반발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과거 주류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김종인 대표 측근 측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모든 권한이 수임됐다라고 합니다. 예, 정성희 의원님 오늘 야당이 다시 필리버스터 얘기로 돌아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경파 의원님들도 그래 뭐 지금까지 7일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게 많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예, 어차피 이제 필리버스터는 이제 본회의가 끝나면 해결 끝나면 중단돼야 되는데 언제 중단되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8일째 이어가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는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국회에서 8일 동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예. 하고 싶은 말이 다 진실이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죽하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그동안에 의원들이 한 말 중에서 사실이 다른 거, 남의 명예훼손한 거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 싶은 말 진실인 거 아닌 거를 다 몰아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한 설득은 다 충분히 효과는 다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분히 효과를 누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접어서 하는데 그렇다고 법안이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요구한 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대로 다수당대로 통과되지만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려오는 것이 좋다. 다만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릴 때는 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말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내려오는 거. 그 수순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만 오늘의 그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는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다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저희 국회에는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와 돌직구쇼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을 개시하기 바로 1분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런 낌새가 감지된다면 바로 생중계로 생생하게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그 모습에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김무성 대표를 덮친 살생부 파문, 일단은 봉합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무성의 30시간 법칙, 과연 그 법칙은 어떤 건지 잠시 후 다뤄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순간 훅 간다라는 글씨를 써붙인 날 하필 루머 공방에 당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임유선 변호사님, 정말로 살생부 파문이 며칠간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봉합이 되는 모양새인데 김무성 대표의 말을 정리하자면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은 내가 안 했지만 살생부는 내가 받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인가요? 논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한다라는 건데 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참 모욕적이죠. 모욕적이다. 당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살생부 경랑의 파문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당 대표가 참석을 못한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과를 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예. 말씀까지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요, 늘 공천 과정에서 개파 문제는 늘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당 대표가 아예 그 주인공에 나선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파장이 컸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바로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었죠. 김 대표가 이런 살생부를 언급했다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김 대표는 유감 표명은 분명히 했지만 살생부는 없다. 청와대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존재를 얘기한 적도 없다. 예. 다만 논란을 일으킨 것이 미안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한편 당내에서 정 의원은 대체 그럼 왜 언론에 대고서 김 대표가 뒤에서 몰래 한 얘기를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주류적인 시각은 지배적인 시각은 그 살생부의 효력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라는 것이 주된 모습이고요. 아무튼 김무성 대표 이런 사과로 인해서 일단은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 이제 사과가 김무성 대표의 발목을 두고 잡을 것이다라는 예. 것이 이제 주된 시각입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자 조간신문의 제목만 하더라도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김무성, 정두원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분명히 받았다고 나에게 결기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진실 공방이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의 국면은 달라졌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밝힌 말은 일단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정성희 의원님,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을 만나서 그런 리스트 얘기를 한 것도 맞고 진지한 표정으로 정두원 의원의 앞으로의 안위를 걱정한 것도 맞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밝힌 말은 사실로 드러났는데 찌라시를 친박과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그 찌라시는 살생부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어저께 청와대가 경로했죠. 예. 물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누군가가 만들었던 걸 청와대 이름을 엎어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역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개입한 거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어저께 진상으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예. 이제 어떤 늘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몇 가지 문건 이런 것들을 갖다 빗대서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고 그 와중에 또 그 전한 예. 전직 대학 교수의 이름까지 오늘 드러나고 있죠. 예. 그 전한 거죠. 네가 거기 있다더라 하고 이제 전한 걸로 봐서 3자까지 이렇게 대면하면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좀 드러났죠. 예. 정도현 의원이 전한 교수까지 들어간 마당에 김무성 대표가 이 말을 그러니까 문건 존재와 관계없이 예. 이 말을 한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김무성 대표가 좀 굉장히 곤란하게 됐고요. 결국 리더십에 단순히 이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의 리더십까지 큰 손상을 예. 입게 됐습니다. 살생부는 결국 없었는데 김 대표가 어쨌든 그 리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은 맞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 정치구단 윤태호 실장님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왜 없는 살생부를 정두원 의원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말한 거죠? 그 의도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고 방금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저 회색 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뭔가 문건이라든지 명단이 있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한 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나는지 지금 우리가 좀 짚어보죠. 김무성 대표가 나 이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예전부터 한 이야기가 나도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청와대 친박도 관여하지 마라. 나 손 놓자.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한 1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살생부가 나옴으로 인해 살생부라고 불리는 문건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분명한 것은 친박 쪽에 발목을 잡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친박과 청와대에서는 만에 하나 살생부 비슷한 것도 못 만들게 된다. 그렇죠. 제가 정두원 의원인 것 같으면 정두원 의원이 제일 위너인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하면 봐라 이 살생부대로 되지 않았더냐 그때 그 말이 맞았다가 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이제 행동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항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찌라시 딜리버리냐라면서 이렇게 맹비난을 했지만 이항구 위원장도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졌다. 청와대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본다면 이게 고유국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결국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김무성이라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심한 타격일 겁니다. 내가 또 한간에 들리던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이항구 위원장이 이야기한 찌라시 딜리버리냐라는 말을 스스로 시인한 거고 NLL 문건 논란 때도 한번 찌라시에서 보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이분의 이제 이미지에는 결국 이제 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확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속은 조금 챙겼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손해가 많다. 예. 어떤 위너는 근데 그 이름이 거론된 분들 정두원, 김용태, 유승민 이런 분들은 되게 중간에서 좀 실속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태원 시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는데 김병미 전 의원님 이한구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찌라시 딜리버리 정보지 배달꾼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별명일 것 같은데 이번 살생부 파동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청와대 등장했죠. 친박 등장했죠. 김 대표 등장했죠. 정두원, 유승민 의원 등등 이재호 의원 등등 등장했죠. 이번 살생부 논란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누구며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게 너무 고차방정식이어서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앙일보에서 나름대로 평을 한 게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 얘기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 찌라시, 사설 정보지라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친박계를 와해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에는 친박계 의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친박계 중진 의원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친박계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결국은 친박계 당신 중진 의원들한테도 위험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내부의 분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김 대표가 마냥 손해 본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가 늘 저는 한 지난 일주일 열흘 정도를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야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대표인데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비박계 현역 의원들은요.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하면 뭉치죠. 하지만 지금은 이한구 위원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공경에 처해도 살짝 나몰라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만약 김무성 대표라면 정두원 의원한테 야, 너 그러다 너도 당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정말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명시된 상향식 공천의 제도가 이어간다면 제일 좋은 건데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자는 나 당대표 하나가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한번 공표했다. 그래서 약간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었던 하나의 예.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제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저희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한 내용은 나에게 말했다는 건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살생부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생부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정두원 의원이 일침을 날렸는데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이 진짜 있는 건 아니냐. 정두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말한 30시간의 법칙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른바 김무성 대표의 30시간의 법칙인데요. 정두원 의원이 어제 김무성 대표에게 일침을 가한 내용입니다. 김 대표는 자기가 말한 내용을 30시간도 못 지나서 뒤집는다 라는 취지로 어제 정두원 의원이 도직구를 날린 건데 실제로 과연 그럴지 대표적인 발언 3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김무성의 30시간 법칙, 첫 번째 법칙부터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10월 16일 이른바 개헌론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이 터질 것이다. 베이징에서 김 대표님께서 이런 발언을 해서 왈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없다 못 받은 직후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야 이거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두고 한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뒤 30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하루 뒤 저의 불찰로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신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로 30시간 안에 말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2015년 6월 23일 유승민 의원의 사퇴 초기 때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제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유승민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기에 찬 발언인 줄 알았는데 이틀도 안 지나서 이 대통령이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발언을 한 뒤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라고 김무성 대표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꿉니다. 약 3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5년 9월 30일 안심번호 공천제 논란에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스트레이트 주먹을 날렸습니다. 당시 당대표를 모욕하면 여태까지 참았는데 오늘까지만 참겠다. 김무성 대표 그래서 이 발언 한 다음 날 내일은 과연 김 대표가 어떻게 말하는지 기자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짚고 하루 만에 더 이상 공방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발을 빼는 그런 모습. 역시 30시간이 채 안 걸렸는데 이문선 변호사님, 네. 정두원 의원이 말한 30시간의 법칙이 진짜 존재하네요. 김무성 대표가 겉모습은 약간 느릿느릿하니 곰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치고 빠질 때 보면은 아주 빨라요. 예.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를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존의 공천과 관련돼서 정치권에 있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면 전략 공천을 통해서 내 사람 꼽기잖아요. 예.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몇십 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우리 정당의 하나의 악습이라면 악습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면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이번엔 한번 개혁해 보련다 하면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들고 나서신 건데 예.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뿌리 박힌 그 관습에 도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리저리 탈이 나고 부딪히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것을 계속 어떻게든 정치 생명까지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유지시켜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무리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상향식 공천제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 진심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상당히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주변의 정치 신인들도 오히려 현역에게 유리한 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더 지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현역한테 유리한데 왜?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라도 오잖아. 이 진정성은 김 대표에게 있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 이미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 좀 이제 어차피 근데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 아니겠습니까? 예. 타협의 과정인 건데 어느 정도 알려진 거는 성공을 하셨으니까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무리하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회수하시면 어떤가 하는 충원을 제가 조언을 감히 드립니다. 정성희 의원님, 우리 마음씨도 예쁜 이문선 변호사님께서 김무성 대표가 이 30시간으로 헛발질을 비록 3번 정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득권에
날계란을 던지는 건지 돌직구를 던지는 건지 김무성 대표는 개혁하는 입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그런데 그게 다 30시간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몸집은 좀 있지만 확실히 이제 경솔함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읽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은 힘이 세다. 아, 이건 김 대표의 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이게 대통령이 힘이 세신 거다. 예, 이거 당대표라면,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30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낮이 됐을 때 예. 말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뭐 청와대에서 어떤 사인이 갔건 안 갔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까지 영향을 뒤집을 수 있는 이거는 역시 청와대는 굉장히 힘이 세다. 청와대는 굉장히 네, 세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메시지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 유명한 명언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만 참겠다. 오늘까지만 참겠다.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데. 내일도 오늘이니까요. 성인의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대표가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잘 나갈 때는 그런 게 이제 발휘가 되는데 이게 자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게 좀 뚫고 나가는 게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예. 이게 한국 정치 지형하고도 연동이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좀 민주적으로 뭐 하려고 했는데 항상 뭐 개파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 아니 그 말은 김종인 그러지 대표는 않습니까? 민주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비상대권을 예. 가졌기 때문에 지금 비상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예. 권한을 이제 뭐 비상시에는 헌정도 중단된다. 이 예. 김종인 대표의 엊그제 워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좀 우리 정서에는 그런 걸 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김무성 대표 제가 조금 편히 들어주자면은 저분은 그래도 스타일이 좀 민주적인 거기 때문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극을 맞으면 항상 꺾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남자인 거죠. 운명론까지. 운명은 언제나 얄궂은 법이겠죠.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카데미 뉴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죠. 화제의 오스카 트로피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가 기자 초년병일 때는 그냥 디카프리오라고 썼었는데 그 사이에 또 제도가 바뀌어서 발음 나름대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서 어색하게 디케프리오 이렇게 레오나르도도 아니에요. 리오나르도로. 리오나르도 디케프리오라고 썼는데 어쨌든 오스카상을 디케프리오 씨가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돌직구가 선정한 아카데미 시상식 핫이슈 넘버 3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카데미 시상식 핫이슈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스카상 틀어서 노래도 그 유명한 엔디오 모리코네 감독의 시네마 천국. 첫 번째 아카데미 뉴스입니다. 이제야 두 남자에게 안긴 오스카 4전 5기 20년 만에 이거 뭐 디카프리오 같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오스카상을 받았고 88세 거장 음악상은 지금 듣고 계신 음악 시네마 천국을 모리코네 감독이 음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아니 디카프리오가 오스카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예쁜 로미오로 봤던 것이 20년 전 같은. 줄리엣이 예쁜 게 아니라 로미오가 너무 예뻤죠. 예뻤어요. 예. 이렇게 아주 미인한 배우, 소년 배우 이미지였는데 그동안에 연기 변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예. 지금 뭐 길버트 그레이트 에비에이터,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늘 주연상에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받다가 오늘에서야 그 레버넌트로 네. 이제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 예. 뭐 기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글로벌 워밍 얘기를 하면서 환경 얘기를 하면서 지구 뭐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오스카상 수상 소감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 자막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제가 만약에 디카프리오라면 정성희 위원님 좀 괘씸할 것도 같아요. 오스카, 아카데미, 나한테 지금 4전 5기 내가 어려운 거 찍었는데 나를 상을 안 줘? 이번만 해줘 해서 작심하고 내 여태까지 못 받은 거 한이 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쿨했죠. 예. 미국에서는 그렇게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적이나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데요. 아주 멋진 그런 멘트를 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디카프리오가 하도 이렇게 못 받으니까. 인터넷에서는 디카프리오가 노벨상 노벨상도 주시게요. 아니 뭐 영화계 노벨상이죠. 저기 아카데미상을 예. 받기 위는 게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게임까지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그 응원에 답하듯이 어저께 그 받았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난 엔니오 모리코네 미션, 영화 미션이나 그 다음에 시네마총 이런 영화 그 했던 거장이죠. 이탈리아의 거장인데 아까 막 이면서 말해서 아직도 살아계셨냐고 얘기하는데 예. 예, 살아서 어저께 또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예, 두 사람 둘 다 이 아카데미에선 상복이 없었는데 그런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팬들이 무슨 특별한 캠페인을 벌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예. 어제 돌직구쇼 딱 녹화가 아니죠. 우리 생방이죠. 예. 끝나자마자 가서 이제 그 생중계를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탈까 안 할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레버넌트를 드디어 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탔어요. 20년 드디어 만에. 탔는데 이게 연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정말 촬영 현장 자체가 영하 40도의 날씨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저기에서 배우가 정말로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저게 한 40kg 되거든요. 예. 뒤집어 쓰고 영하 40도의 날씨에 얼음물에 직접 들어가고 뭐 생간을 뜯어먹는 연기도 했다면서요? 생간 채식주의자거든요. 환경 예. 보호에 앞장서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인데 생간을 뜯어먹는 연기를 하고 말 창자를 다 드러내는 말 가죽 안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을 보고서는 팬들이 정말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오스카상 받으려고 저랬다? 제발 오스카상 줘라. 예. 우리 디카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다오. 이대로 가다가는 자해 연기를 할 것 같으니 예. 제발 이제는 로맨스 코미디 좀 할 수 있게 예. 오스카상 좀 다오라고 영원했다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오스카에서 이번에 가져가라. 더 이상 힘든 연기 하지 마라는 예. 취지로 좀 준 것 같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근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저도 기대를 했어요. 작년에 에디 레디메인이죠. 저 스티븐 호킹 역을 하는 사람처럼 막 달려가서 케인트 블랑쳇을 끌어안는 것처럼 격하게 기뻐할 줄 알았더니 담담해요. 담담하게 오스카? 나한테 별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안 받았는데 나 그냥 기분 안 상했어. 한 방 매긴 거다 오히려. 약간 그런 취지로 나에게는 예. 환경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스카 별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디카프리오가 뭔가 맺힌 게 있었긴 있었네요. 호랑이띠 동갑이거든요. 저는 아, 지금 그런 느낌이- 디카프리오랑 동갑이에요? 아, 사람이세요? 아니 근데 옛날에 보면 정말로 저희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 보였는데 점점 디카프리오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 예. 이제 동년배처럼 이제는 좀 보이는 것 저희 같아가지고 착각이십니다. 되게 또 가까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디카프리오가.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 디카프리오의 수상 많은 분들이 기뻐한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 뉴스 핫이슈 이번엔 두 번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참 운명이라는 게 알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꽃미남 같은 외모를 버리니까 오스카상이 주어졌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적같이 되찾은 전성기 오스카상 수상식에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우리 이병헌 씨, 한국 배우 이병헌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시상자로 등장하기도 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이번 소식은 영상을 직접 먼저 확인하고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 씨의 모습 준비됐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Oscars. It's going to be a great experience for me as an actor.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 여배우가 함께 시상자로 나서서 이병헌 씨가 예상외로 영어도 유창하고 정말 부러웠어요. 예. 저 옛날에 제가 한때 아주 어렸을 때 배우를 잠깐 꿈꾼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혼자서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받으면 이런 거 한번 얘기해야지 하고 혼자서 예. 잠자기 전에 상상하고 했는데 이거를 현실로 겪은 사람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외국어 영화 시상자로 나섰고요. 옆에 예. 있는 배우는 모던 패밀리라는 미국 시트콤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의 배우거든요. 예. 둘이서 바로 이제 외국어 영화상 시상자로 나섰는데 사실 이번 오스카 시상이요. 좀 백인 위주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한 듯이 외국어 영화 시상자는 바로 이제 다양한 인종을 시상자로 내세웠고요. 아주 유창한 영화로 사울의 아들이라는 헝가리 영화에 이제 수상을 하면서 감독에게도 영어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주제가상으로 조수미가 부른 음악이 후보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수미 씨가 무대에 올라서 축하 공연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축하 공연이 6분인데 그게 3분으로 줄여달라고 주최 측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조수미 씨가 워낙에 프로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음악 3분으로 못 줄인다. 그렇게 되면은 영화 음악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무대에 서는 걸 거부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조수미 씨도 사실은 모습을 드러냈고, 이병헌 씨도 지금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이병헌 씨가, 이민선 변호사님, 팬들도 물론 많지만, 아내도 있는데, 모델 지망생 등과 함께. 좀 로맨틱하시죠? 약간의 뭔가 해프닝이 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참 로맨틱하신 부분이 실망한 있는데, 분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약간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헐리우드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약간 일도 아닌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러브 어페어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뭐 이병헌 씨의 연기력 하나만은 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더라고요. 연기 네. 하나는 말을 못하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승전. 그러니까 기승전. 뭔가 약간 좀 어떤 그런 아내가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5년 뒤를 두고 볼 거예요. 연기는 연기로 승부하는 거니까요. 아카데미 뉴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 백인만의 잔치였다. 그래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구설 속에 사회 맡은 흑인 배우가 많이 눈에 띄고 있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아니 화이트 오스카, 오스카는 하얗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도 저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인종주의, 인종차별이 좀 해소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오스카 시상식의 지난 여태까지 시상식을 보면은 흑인들 배우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이런 논란이 붙으니까 이번에는 흑인 배우들을 대거 등용해서 시상자로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자로 나섰던 이 코미디 배우죠.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 말을 이제 꺼냈죠. 만약에 이 진행자도 후보를 선정해서 뽑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후보 자체가 흑인에겐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배역을 주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줬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아이작스라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동의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바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 예.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흑인 배우 크리스 록의 발언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m here at the Academy Awards, otherwise known as the White People's Choice Awards. I wouldn't even get this job. 오기 싫었는데 내가 실업자라 안 올 수가 없었다라고 아주 재치있게 풍자를 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종차별입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회 사회탐구 영역 칼럼 제목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성희 위원님. 아니, 알바생 위협하는 45초 햄버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했던 알바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은 햄버거 하나를 만들어서 속 재료를 넣고 포장하는 데까지 45초가 걸린답니다. 근데 그것을 맥도날드 매장 측에서 알바생들한테 시간을 맞춰라.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은 이게 초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재서 예. 불이익이 가게끔 하기 때문에 이 알바생이 햄버거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저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저렴하게 먹는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알바생에 피눈물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열악한 노동 조건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매뉴얼을 보니까 45초 만에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20초 안에 손씻기 그리고 빵을 데우는데 3초에서 5초 포장지 위에 빵 놓기 25초 속재료 넣고 포장하기 45초 배달원에게 제품 전달 7분 30초 고객에게 배달해서 10분 아니 그럼 햄버거를 정말 45초 만에 뚝딱 만드는 게 맥도날드에서 만들었던 그 매뉴얼인데 알바생들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 찾아가서 뭔가 성명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진입을 못하고 성명서 전달하지 못했는데 우리 알바생들도 평등한 햄버거를 먹게 해달라라는 내용도 주장을 했는데 뭐 좀 불평등했나요? 밥 먹을 때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은 30분밖에 주질 않지만은 거기에서 그 매장에서 파는 햄버거를 주는데 직급에 따라서 제공되는 햄버거의 그 종류도 달랐답니다. 아, 그래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카스트 제도에 비해서 햄버거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알바생들이나 이런 맥도날드 편의점에서 이렇게 택배할 때요. 빨리 배달하라고 하니까 이거 시간에 맞춰서 배달하다가 여러 사람이 죽는 사고도 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휴머니즘 차원에서 소비자나 그다음에 아까 일하는 맥도날드 본사 측에서나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런 거는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시간만 강조하다 보면 음식의 정성과 음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취재할 때마다 느낀 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슬로우 푸드더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정성껏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패스트푸드라지만 45초는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사회탐구 영역, 이번엔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땀 흘리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땀 흘리며 열심히 훔친 탓이었나요? 딱 걸렸다, 빈집털이가. 김병민 의원님, 아니 땀을 흘려서 덜미를 잡힌 빈집털이,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앞으로 이 도둑들 땀방울 하나로도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빌라 같은 데 보면은 쇠창살을 이렇게 해놓는데, 방범창살. 그거를 이렇게 뜯어갖고 들어가서 빈집털이를 한 도둑이 있는데 아주 절묘하게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지문을 안 남겼다는 건 장갑도 꼈다는 건데. 장갑을 끼고 자르다 보니까 찾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참 이런 데는 CCTV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장갑을 쥔 상태로 너무 열심히 이 창살을 잡았는지 땀이 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땀 한 방울을 가지고 경찰의 과학수사대가 딱 DNA 조사를 해보니까 대지조사 결과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둑들 CCTV가 없다고 뭐 안심하고 그냥 들어가서 범행 저지르다가는 땀 한 방울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윤태곤 실장님, 이게 지문이 남지 않아도 땀방울 흔적만 남아도 이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DNA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계속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느냐, 이걸 어떻게 이제 빅브라더가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도둑질은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팩트를 체크해보면 정성희 의원님, 그러니까 장갑을 꼈기 때문에 이 쇠창살을 뜯는 과정에서 도둑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가 않은 거죠. 지문은 안 나왔는데 이 땀이 어디서 떨어진 거를 좀 봐야 돼요. 열심히 해서 이마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요. 장갑을 낀 장갑의 밖으로 배 나온 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쇠창살을 뜯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덜 열심히 일했으면 되는데 정말 그 장갑의 그 어떤 그 사이로, 미세한 구멍 사이로 튀어나온 땀방울이 묻어져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다 걸린 거죠. 정말 열심히 다 걸렸네요. 도둑질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 전국에 계신 도둑 시청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언제쯤 이런 소식이 연예계에서 안 들릴까요? 연예계 또 성파문. 이번엔 대형 기획사 팀장이 별장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상황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윤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자세한 것이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양평의 한 별장에서 일이 있었다고. 경기도 양평. 경기도 양평에서요. 연예인과 그 연예인 친구가 같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 연예 기획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도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잠이 들어서 한 거가 불가능한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강간에 준한다 해서 준강간죄가 되고요. 준강간죄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준강간죄가 돼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연예인과 그리고 성폭행 이게 연관이 되면, 연루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이름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이상하게 피해자 이름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여배우가 누구냐?
가해자는 안 궁금해요.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니까요. 예. 우리가 피해자 이름을 파낼 시간에 가해자 누군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엄격한 벌을 줄지 좀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연예계에서 지난해도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스폰서 논란 등 많은 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성폭행, 성추행, 성접대, 성 시리즈 3개는 제발 연예계에서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북한산 올라가신 분들 많을 텐데 북한산 정상에 100군데에 휘날리는 태극기 앞에서 사진 찍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휘날레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엄청난 흥행 열풍을 맺기도 했었는데 북한산 정상에 정말로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데 저 태극기가 휘날린 지가 벌써 32년째였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상에 누가 태극기를 처음에 꼽았으며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태극기를 관리했을까? 비바람을 막고 태극기가 해질 법도 한데 언제나 100군데에 올라가 보면 태극기는 청아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32년간 관리했던 2명의 주인공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10여 년간 북한산 정상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지키고 있는 택시기사 정왕원 씨의 사진이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요. 정왕원 씨 앞서선 100군데 전속 사진사로 등산객들에게 잘 알려진 박현우 사진사가 처음에 30년 전에 85년에 태극기 깃발을 꼽았고 그 이후에 생계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 택시기사 정왕원 씨가 태극기 관리인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100군데에 휘날리는 태극기 32년 역사에 저런 사연이 숨어 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작은 일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32년간 꾸준히 저 북한산 정상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지켜온 일만큼은 오늘 저희가 봤을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 애국을 말로만 하는 정치들보다 100배, 1000배 택시기사 정왕원 씨가 더 위대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